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추운 건 날씨뿐만이 아닙니다. 이 글로벌 증시와 더불어서 어제 국내 증시 체감적으로만 보면 투자 심리가 정말 크게 나빠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2200선 내줬고요. 코스닥은 4%대 낙폭이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간밤에 뉴욕 증시도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다고 해서 벌써부터 주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걱정이 앞서는데 오늘도 장전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서 돌파구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포인트 짚어주실 전문가님 먼저 연결해 볼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미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고요? 네, 전일 미 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0.12% 올랐고요. 대신 이제 나스닥이 1.1%, 그다음에 S&P 500이 0.65%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이제 대중국 수출 통계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하락폭이 컸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중에 상당히 출렁거림이 좀 심했습니다. 장 초반에 2,900포인트를 위협할 만큼 하락을 했다가 장중 한때 400포인트 이상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으로 반전을 하는 어떻게 보면 들쭉날쭉한 가운데 장 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소폭 플러스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은 이제 3,588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3,600포인트를 하회를 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요. 2007년 이후 최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장중 출렁거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26포인트로 2000년 7월 이후 최저점을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락 섹터가 상승 섹터보다 좀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임의소비재, 헬스케어, 산업재 섹터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기술주, 통신, 금융 관련 섹터들이 1% 이상 좀 큰 폭으로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그러니까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기술주 관련돼서 하락을 하면서 애플 같은 경우 1%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6%, 아마존도 1.3%, 그다음에 메타가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3.92% 하락을 했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라는 소식에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2.9%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번 주 후반부터 이제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발표에 제일 먼저 발표되는 게 은행주들이 제일 먼저 발표가 되는데요. 이런 은행주들이 아마 3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은행 관련주들이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JP모건 같은 경우 2.9%, 웰스파고, 시티 다 2.9% 전후로 하락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도 1.8%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대부분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같은 경우 4.5%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1.5%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별 기업적으로 좀 특이했었던 종목은 미 노동부가 그러니까 깅노동자라고 불리는 그런 노동자를 기존에 이제 독립 사업자에서 피고용인으로 재분류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우버, 리프트, 그다음에 도어대시 같은 이런 이제 배송 관련된 그런 이제 회사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좀 컸었다라는 게 특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IMF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3.2%를 유지했지만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7월 전망치 2.9%에서 0.2%포인트 하향한 2.7%로 조정을 했고요.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중국 등의 주요 경제권의 성장세가 좀 둔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물가 상승률도 아마 상당 기간 좀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했고요. 특히 내년도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한 6.5% 그리고 2024년에는 4.1% 정도를 예상을 하는 그런 이제 예측치를 내놨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도 올해 1.6%로 이전보다 0.7% 하향 조정을 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증시에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3분기 실적은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이전보다는 좀 부진할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페트색 같은 경우는 S&P 500기업의 3분기 수익 증가율을 2.4%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에너지 기업을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역성장하는 그런 이제 전망치를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4분기 실적도 지금 크게 개선되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리피드 티루에 의하면 S&P 500 기업의 4분기 수익이 5.2%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10.6% 수준의 절반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만큼 기업 실적도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어저께 좀 상승폭이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영란은행의 채권 매입이 지금 14일 날 종료될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일 영국의 연금 생애저축협회에서 채권 매입을 10월 말까지 연장해달라는 요청으로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가 14일 날 종료를 할 예정이니까 연기금의 채권 포지션을 재조정을 마치라라고 했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3.943%로 전일 대비 5.8bp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9월 27일 날 4%대에 지금 근접할 만큼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게 증시를 좀 하향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였습니다. 패드워치는 11월 달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75bp가 될 것이다라는 게 80%를 이제 덧달을 했고요. 아마 11월 달에도 75bp 기준금리 인상이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연말 기준금리 인상도 지금 4.5% 이상이 될 확률이 87.7%로 더욱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4.5%가 될 확률이 56.9%, 그다음에 4.75%까지 올라갈 확률도 30%를 예상을 할 만큼 시장 전체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113.28로 끝나면서 일단 영국 파운드가 약세를 보인 게 가장 강세로 만든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운드당 1.097달러로 1.1달러를 다시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WTI 원유 같은 경우도 88.54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산으로 인해서 유가도 약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뉴욕 증시 자세하게 상황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떨어졌고 그 안에서 떨어진 이유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 들어가 보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2.5% 정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불안한 실적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여기에 또 나쁜 뉴스까지 겹쳤습니다. 7일에 발표된 미국 정부 중국에 대한 초강력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인데요. 이게 미국 내 반도체 업체들에게도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겨울이 조금 더 시기가 앞당겨진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주신다고요?
네, 미국 상무부가 이제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규제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전체 다 규제하는 건 아니고요. 뭐 첨단 공정이다라고 분리는 10나노미터 이하의 D램, 그다음에 128단 낸드 플래시, 그다음에 14나노 이하의 시스템 반도체용 장비를 중국 기업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금지가 단순하게 이제 거부 추정 원칙이다라고 해서 아예 이 관련된 장비의 수출을 못하고 만약 수출을 하려고 하면 수출 기업이 왜 수출을 해야 되는지를 미국 정부한테 소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고 있는 AI 반도체 칩 같은 경우도 중국 수출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나마 다행인 게 국내 반도체 기업이 있는 이제 그 장비를 공급할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된 그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는 있지만 사안별로 아마 심사를 해서 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상부부의 그 반도체에 관련된 그 대중국 수출 규제를 발표가 되면서 중국의 그 관련된 그 장비를 수출하는 그런 업체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 발표한 지난 금요일 이후에 지금 11.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뭐 많이 빠진 게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3일 동안 19%, 그다음에 렌 리서치도 18%, 그다음에 KLA라는 회사도 14%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들도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는데요. 뭐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 같은 경우도 4% 하락을 했고요. 중국 2위의 파운드리 업체인 화홍 반도체도 9%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반도체 주가도 전혀 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대폭이 한 1% 내외로 좀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적었던 이유는 뭐 당분간 중국 공장의 업그레이드가 필요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업체 중국 공장의 장비 반입이 허용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장비 소재 섹터 같은 경우는 4% 이상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업황도 부진한 전망에서 수출 제한까지 나오면서 아마 향후 반도체 장비 관련된 회사들의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뭐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진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계속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으로 뭐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 수출도 감소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절대 규모는 월간 100억 달러 이상을 지금 유진하고 있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난 8월부터 역성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7.8% 감소를 했고요. 9월에도 5.7%를 감소를 했습니다. 아마 향후 뭐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그런 상황에서 아마 10월 달에도 뭐 이런 수출 증가세의 역성장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미 상무부의 뭐 반도체 관련된 그 규정이 그 강화가 되면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뭐 전 세계 반도체 업황이 좀 부진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업체도 단기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첨단 공정에 대한 도입이 그러니까 불가능해지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세가 상당히 좀 둔화가 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리고 그만큼 국내 기업 간의 격차도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최근에 첨단 관련된 공정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에 그 장비 도입이 불가능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기업들의 기술 개발이 상당 부분 더뎌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양지 메모리 같은 경우는 200단 낸드 플래시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도 17나노 D램 공정을 개발 중에 있는데 이런 첨단 공정에 지연이 상당 기간 동안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중국에서 이렇게 첨단 관련된 그 공정이 지연이 될수록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이 다시 가중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반도체 소비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중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가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해외에서 반도체 수요가 다시 증가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반도체 공급이 조금 딸릴 수도 있다라는 상황까지 갈 수는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반도체 제조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비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축소를 하면서 관련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중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장 저희 작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미국 시장 따라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국내 증시는 좀 하락 출발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나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저께 이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조금 하락으로 가는 가능성은 좀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얼마만큼 올릴까가 시장의 관심사이긴 한데요. 아마 오늘 올리는 건 아마 0.5%포인트가 인상이 될 걸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빨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달러가 원화 약세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런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이제 부담감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가계의 소비도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향후에 경기 둔화 가능성이 좀 확산된다라는 게 좀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지수 급락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에 대한 이제 수급 불안 우려도 계속 좀 남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30원대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1,440원대까지도 오늘 아마 다시 터치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최근 이제 6일 동안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꾸준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제 이런 매수세가 오늘도 이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과 같이 이렇게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락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정부의 증시 안전 대책에 대한 발표 기대감이 다시 시장에서 나올 확률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수가 지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에서 증시 안정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전초전으로 아마 증안기금을 통해서 지금 증시 안정대책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계속 다 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증안기금이 만약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심리에는 안정되는 그런 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증안기금 규모가 10조 원 수준으로 시장 규모에 비해서 좀 작은 감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증안기금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 아마 공매도도 아마 한시적으로 금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당분간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2,100포인트를 하회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 시점에서는 일단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으로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단기 낙폭이 커질 경우 저가 매수를 통한 수익 매매 정도는 가능해 보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 전제가 뭐 보수적인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도 현금 비중은 계속 늘리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증시 바닥이 확인되는 그런 시점에서 뭐 투자 비중을 늘리실 그런 필요가 아직까지는 유효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맞춤으로 이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워진 게 날씨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부터 리뷰를 좀 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어려워도 네. 반도체 이제 대형주랑 그리고 자동차 정도는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믿고 있던 도끼의 발등이 찍힌 기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어떤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전 섹터가 지금 하락을 했죠. 네. 특히 이제 경기 우려와 또 일정이 주는 부담감이 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조금 잠잠했던 경기 우려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JP모건 지금 회장의 메시지가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추가적으로 20% 이상 더 하락이 될 것이다라는 좀 경고가 좀 나왔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피크 대비했을 때 결국은 이제 반토막이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좀 역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JP모건 이제 회장이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좀 하락을 주장했던 이유는 뭐 긴축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물가 같은 뭐 널리 알려진 뭐 재료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이러한 어떤 악재들은 단기간에 해소가 어렵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뭐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지 않나라는 좀 예상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3일 정도 연휴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 3일 동안 나스닥이 마이너스 4.8%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미중 갈등, 그다음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우리나라 이제 수출 감소 소식과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겹치면서 좀 주가의 좀 하락을 좀 끌어들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10년물은 이제 4.0을 터치를 했고 지금 2년물은 4.35%를 좀 터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뭐 증시에서 좀 악재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네이버 상당히 어제 힘들었죠. 네. 네이버, 그다음에 뭐 카카오뱅크 뭐 이런 거에다가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까지 네.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까지도 계속해서 좀 쏟아지는 모습.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AMD 실적 부진이 좀 겹치면서 매물이 쏟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특이했던 거는 외국인들이 좀 전자전기 쪽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기관이 좀 더 매도를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든다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 다만 이제 대만에서 TSMC가 마이너스 8% 이상 급락을 했던 거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선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위안을 좀 삼아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해외 기업 이제 투자 의견이 하향 여파로 지금 같이 좀 낙폭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는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매수를 전환한 부분들, 다만 이제 기관 같은 경우가 좀 매도를 좀 하면서 좀 하락을 좀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투자 그리고 이제 투신이 좀 상당히 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기관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전 섹터가 하락을 하고 있고 또 그나마 시장 대비 잘 버텨주고 있던 쪽도 약세를 보여서 어제 또 하락이 가슴 깊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쪽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시장 대비 좀 선전을 하고 있는 쪽 정리를 해보면 2차 전지 이야기를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 어떤 이슈 챙겨볼까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해서 LG에너지 솔루션 얘기
얘기가 그래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각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실적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조 6천억 정도가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200억 이 정도가 나오면서 사실은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서 지금 50% 이상 좀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이제 3분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생각하기로 매출은 한 6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7조가 나오면서 1조 정도를 아웃퍼폼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3,8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5,200억 정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한 1,400억 정도가 좀 아웃퍼폼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실적이 잘 나왔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원가에 대한 부분들 원재료가 다 오르는 상황에서 판가로 좀 전이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파우치 셀 쪽에서도 이제 3분기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련돼서 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20조 이상 지금 이제 북미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대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수혜주로서 좀 손색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4분기부터 GM과 어떤 미국 합작 1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5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5,100억 정도가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좀 발표가 나오진 않은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두 자릿수, 특히 매출 같은 경우 60% 이상 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주고객이죠. BMW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 시장의 환경과 좀 상관없이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 SDI의 좀 실적을 이끈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3분기 실적 좀 많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특히 네. 이제 셀사들 좀 아웃퍼폼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2차 전지가 우리가 좀 생각했을 때 어떤 개념이냐면 캐파 증설, 그다음에 매출의 상승, 어떤 이런 선순환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3분기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LN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NF 같은 경우도 지금 한 6,500억 정도를 들여서 굳이 3공장 지금 신규로 지금 짓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또 7월 달에 지금 신규 상장했죠. 폐배터리 기업인 이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000억대, 2,100억대를 좀 정도의 어떤 투자 자금을 들여서 지금 제3공장 신규 투자를 좀 공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지속을 하면서 결국 경기가 회복될 때 강하게 매출을 좀 발생할 수 있도록 지금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실적도 잘 나오고 또 향후에 실적에 대한 성장을 위해서 신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사이클이 계속 잘 돌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한파 속에서도 나홀로 좀 잘 가고 있는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대장주로 LG 에너지솔루션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고 다른 종목들도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환율, 판가 상승 그리고 출하량 증가 등 3박자가 모두 잘 맞아서 이번에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는 점까지 짚어드렸습니다. 특히 LG 에너지솔루션 50만 원을 좀 코앞에 두고 있는데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제가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40에서 50만 원대 약간 박스권을 두고 횡보했던 좀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40만 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이제 50만 원 가까워지면 매도를 하는 어떤 그런 박스권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증권가 리포트 같은 경우는 한 57만 원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업사이드가 한 10% 정도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시되 일단 좀 수익 극대 관점에서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보유하시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전략까지 여쭈어봤습니다. 그렇다면 FP님 저희 오늘장 작전 어떻게 좀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좀 주요 일정이 네. 나올 때마다 좀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지난주 주말에 이제 고용 보고서 이제 고용 지표가 반등이 재료가 좀 나왔을 때도 좀 상당히 좀 미국 증시도 좀 과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좀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좀 어닝 시즌에 대한 공포감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하향세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증시의 변동성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닥 670, 80선에서는
좀 신용 물량이 나오는 좀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구간을 좀 다시 한번 재진입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가 계속 된다고 하면 오후부터는 좀 물량이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복적인 재료가 노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6월 달 상당히 힘들었던 증시와 약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도 분명히 좀 염두에 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이죠. CPI 발표가 이제 우리나라에 좀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시점 여기에 옵션 만기일이 좀 같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내일 상당히 좀 변동성이 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되 뭐 개별 종목 중에서는 3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좀 실적 하향세가 없는 그래도 좀 수급이 잡히는 종목에 대한 제가 볼 때는 투자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이슈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부터 좀 살펴주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재료들을 보면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포인트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지난 월요일 미 증시 나스닥이 만천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우리 증시 블랙먼데이를 다행스럽게도 비켜갔다라며 안도의 하루를 보냈었죠. 하지만 미 연준의 긴축 기조로 인해서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확전 등으로 급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3천억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었고 자동차 업종 등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22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은 미중 반도체 전쟁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으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등으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틀 연속 동반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2020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 670선을 하회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규제, 반도체 업황 둔화,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등에 인해서 악재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원달러 강세까지도 부담으로 작용했던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과 관련돼서 저희가 짚어볼 만한 이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G 그리고 통신 장비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최근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5G 관련된 이슈 어떤 이슈일까요? 네, 5G 관련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부와 통신업계가 당초 목표로 했던 연내 가입자 3천만 명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초 가입자, 5G 가입자 2,150만 명으로 출발을 하면서 연내 1,000만 명 정도 가입자를 늘리는 것이 충분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5G 요금제가 비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5G 가입자 확대가 둔화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8월 말까지는 5G 미가입자는 현재 가입자는 2,570만 명을 넘는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10월부터 아이폰 14 가입자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고는 하지만 5G 품질 개선 등 근본적인 트리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5G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2천만 명을 돌파한 이후에 꾸준히 증가를 하기는 했지만 성장 속도는 다소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G 가입자 순증 규모가 매월 60만 명대는 유지를 했었습니다. 전월 대비 증가율도 3에서 4%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과 2월에 증가율이 간신히 3%를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3월부터는 2%대로 수치가 낮아졌고 회복세를 현재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증가율은
3월 2.8%를 시작으로 줄곧 지금 우하향하고 있으며 5G 중간 요금제가 출시된 8월에도 2.3%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텔레필드, RFHIC, 기가레인, 서진 시스템 등의 5G 통신 장비 테마가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5G 관련주 역시나 쉽지 않습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벌써 몇 년째인 것 같은데 좀 5G 관련주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길 기대하면서 그렇다면 시장에 맞는 딱 맞는 특징적인 종목을 또 오늘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특징적인 종목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현재 지금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은 고려신용정보입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채권 추심업, 신용조사업, 민원 대행업 등을 주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부실 채권을 회수하는 채권 추심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2019년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대부업체를 설립을 하면서 100% 연결 자회사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및 채권 추심업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연체되는 부실 채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채권 추심업을 하는 고려신용정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최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제 실적보다는 기대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이라는 게 뭐냐? 최근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빅2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 매매를 당하면서 신용이나 채권 추심과 관련된 종목에 관심이 모인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에는 조정을 받게 되면 매수 물량이 바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금리 인상 이슈가 크기 때문으로 당분간 조정과 상승의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또 배당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고배당주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이므로 고려신용정보를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진입가는 13,500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고려신용정보 관심 가지고 보고 있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 저희 오늘장 작전이 필요한데요. 어떤 작전 펼쳐볼까요? 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이 금통일을 하루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하루 새 20원 넘게 오르면서 전일 종가 1,435원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환율이 1,430원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5거래일 만인데 전거래일 대비 상승폭도 2020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컸던 하루였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일을 하루 앞두고 나서 이제 오늘이죠.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한은이 환율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로 0.5% 인상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실화가 될 경우에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이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3%로 올라서게 된다면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3% 시대를 열게 됩니다. 환율이 하루 만에 20원 넘게 급등을 한 건 미 긴축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불안, 그리고 위안화의 약세 등이 함께 겹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고용시장이 둔화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상보다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미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이어나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강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리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달러 강세로 인해서 현 시장 상황에 외인의 매수세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유입이 될지
이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 현재 보수적 관점에서 관망세 유지하시라는 이 말밖에 못 드리는 게 현재는 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제처럼 코스피 코스닥 상승 종목이 150개가 채 안 되듯이 현재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인데요. 오늘 금통위 발표와 또 하루 앞둔 미국 CPI 지수 발표까지 결과는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반등의 장이 올 때까지 현재는 현금을 확보하시고 관망세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바닥이야? 라고 물으신다면 전 아직까지는 바닥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시간 알차게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전해 들었는데 국제 유가 내용은 이제 늘 저희가 체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이슈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원자재 가격 흐름이 최근에 좀 변동성이 차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별화라고 하면 유가 외의 원자재 같은 경우는 조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모습.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감산을 단행을 하고 공급 쪽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공급이 줄어든 유가 흐름 같은 경우로 우선적으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외의 원자재 같은 경우 가격이 조정 나왔을 때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이 실적의 영향이라 하면은 긍정, 부정으로 나눠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은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는 기업,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 부분을 전가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기업들을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의 경우는 가격 전가력이 빠른 기업들, 2차 전지, 소재라든지 그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매출 볼륨이 기존과 동일하다고 하면은 그 이익단에서 그 이익률은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함께 고려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그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연동성이 있는 기업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연결해서 좀 지금 기준에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인데 본업에서 실적이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신사업까지 더해줄 수 있는 기업군을 한번 추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아연 가격이 연 기준으로 보면은 6월 수준으로 조정세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연 가격이 빠지면서 제품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고려아연의 실적은 좋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평균적인 아연 가격, 즉 박스권을 유지한다고 하면 실적의 부침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령 가격 같은 경우 협상이 연초에 이루어지는데 이제 내년 가격 협상을 앞두고 아연 가격의 변동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가격 협상에 좀 유리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철강 업체들, 비철 금속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재련과 관련된 부분을 보유를 하고 이게 고부가가치 부분의 장치 사업이다 보니까 초기에 그 고정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그러한 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과점이라든지
그러한 형태가 갖춰진 산업이다 보니 마진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일반적으로 매출 대비 꾸준한 영업이익률을 나오는 특성이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이 적은 면이 있습니다. 이 적은 주가 변동성 안에서 시장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특정 외부 변수로 인해서 기업의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본업의 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주가에서는 매수 대응이 맞고요. 본업 감안해서 매수 진입 가능은 55만 원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업을 감안한 가격대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안에서 이 보수적인 사업 시나리오를 대입을 했을 때 청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도 그 정도 가격이 나오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50만 원 이하 정도의 극단적인 가격에서는 아주 강하게 매수를 대입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본업만 있다고 하면 주가는 탄력성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차 전지로의 사업 확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재련 사업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사업과도 연결해서 사업을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까지 생각을 하면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는 56만 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관련돼서 특징적인 종목 고려아연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울고 웃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특징적인 종목으로 고려아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믿었던 반도체와 완성차 종목들까지 무너지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또 사고 있는 쪽은 어디인가 역으로 궁금해집니다. 수급과 관련돼서 시장의 포인트 짚어주신다고요. 어제 시장 수급 흐름은 종목적으로 크게 몰리지 않았어요. ETF 쪽으로 매수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코덱스 200이라든지 아니면 레버리지 일부 이런 군으로 시장의 수급 흐름이 몰린다는 거는 첫 번째로는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는 연출될 수 있는 부분, 위든 아래든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시장에 종목을 대입해서 매수하기에는 크게 실익이 없는 시장, 1대1한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점은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우리 역시 동일하게 ETF 쪽에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인버스 같은 경우를 만약에 담는다고 하면은 시장이 하락할 때, 당일 기준으로 하락할 때 담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루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 안에서 역으로 담아가는 그 정도의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목은 지금은 개별적으로 선별을 해서 나갈 필요가 있고 그 특정 업종 내에서도 종목이 차별화될 수 있어요. IT 내에서도 주가가 갈려서 움직일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하고 좀 사업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기업 쪽으로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저희가 특징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특징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수급적으로는 공매도가 높은 성격을 가진 기업, 실적으로는 3분기 또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수정하면 3분기까지는 그리고 4분기까지도 좋지 않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실적은 주가에 후행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LCD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시장을 잠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마진이 아주 박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큰 실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LCD 패널을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가 수율, 즉 생산을 했을 때 그만큼의 이익이 남는 그 정상 구간에 도달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때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OLED는 이제 개화 단계가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내년에 애플 AR, VR 기기 같은 경우가 새롭게 출시가 되는 그 가능성으로 주가는 미리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이게 상승을 할 때 추격해서 가기보다는 13,4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동일하게 고려 아이언 같은 경우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가에서는 그 아주 급하게 추격하기보다 정해놓은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고 철저하게 분할 매수, 뭐 100의 계좌가 있다고 하면은 한 10을 나눠서 그런 식으로 진입을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절가 같은 경우는 뭐 주간이든 다른 기준이든 꼭 세워놓고 지금 시장에서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LG 디스플레이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장전 전략 이렇게 모두 세워드렸습니다. 저희는 장중에 다시 인사드릴 텐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